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초 강의부터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1년 동안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초 강의가 시작되죠. 이 기초 강의는 약 16시간 정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 4주에 걸쳐서 하루에 4시간씩 진행되니까 4주에 걸쳐서 기초 강의가 진행되죠. 이 기초 강의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슨 과목인지 그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또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기초 강의로서 약 16시간이 진행됩니다. 요 강의를 듣고 나면 아, 부동산 공법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큰 프레임, 즉 윤곽을 잡는데 필요한 강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 듣고 들어가십시오. 이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요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무슨 강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요할까? 부동산 공법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최소한 요건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요 기본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총 8주 내지 약 9주 정도, 많이 나가면 9주까지 가는데 약 8주 정도 강의로 다 끝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약 2달 동안 진행되는 그것이 여기서 촬영으로서 약 8주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건 8주죠. 주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본 강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 공법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번 써먹어봤는데 제가 해보고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서 그림을 살려가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려주니까 그래도 훨씬 이해가 빨리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공법, 물론 기초 강의도 그림으로 다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기본 강의는 시험 문제 출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꼭 강의되도록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강의에서 이루어질 때는 칼라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올해는 책자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수정 작업하느라고 우리 민법도 민법으로 돼 있죠. 우리 서석진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민법 같은 건 한번 만들어면 한 20-30년 동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공법은 웬 걸 1년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그림마다 또 수정할 그림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만큼 그림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어쨌든 그걸 이번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약 1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림으로다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공법 기본서에 부록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신 그 속에는 그림을 띄진 게 칼라로는 안 들어갑니다. 워낙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2도 색으로 2가지 색으로만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칼라로 다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칼라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칼라 복사기에서 그거 출력해가지고 써먹으면 칼라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쓰면 될 수 있도록 자료는 칼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는 칼라로 돼 있지 않고 2도 인쇄로 돼 있는 그런 책자로 이번에는 제공이 될 거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강의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화 강의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야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죠? 바로 핵심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요약 강의가 이게 부동산 공법의 가장 중요한 강의다라고 이해합니다. 아까 기본 강의는 이걸 알아들어야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때는 무슨 강의로 들어간다? 핵심 요약 강의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핵심 요약 강의가 부동산 공법에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것만 들어간 거죠. 이건 별도로 요약집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만 적어도 10번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10번을 반복해서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공법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하는 게 될 겁니다. 올해도 핵심 유학 강의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이 핵심 유학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 문제풀이는 이것도 역시 제가 이 문제풀이집도 제가 강의를 책을 쓰는데 이 문제풀이집 강의 이게 사실은 올해 40문제 시험 문제 된 것 중에 32문제가 올해 제가 만들었던 문제풀이 그 문제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40문제 중에 32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 사람들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이건 공부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집이니까 요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판지라고 해가지고 10회분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그런 문제집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4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 별도로 올해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별도로 드릴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문제집 갖고 직접 풀었는데 올해는 이제 새로 시작할 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건 4회분만 여러분들 만들어서 따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요번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강의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초 강의는 처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실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는 내용만은 정확하게 숙지하려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핵심 유학 강의에서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는 데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걸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공부한 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니까 이거 풉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뭐가 있죠? 실제로 보는 게 실제로 열심히 보는 그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 기출문제들. 그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봐야 될까? 반드시 이것도 봐야 되는데 가급적 강의도 같이 들으십시오. 기출문제집을 문제집만 푸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 출제원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지를 그걸 강의하면서 요 기출문제집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만 그냥 털렁 풀고 끝나지 마시고 그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봐라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출제했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는 시험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요 기출문제집 강의에서 이루어지니까 요 강의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도 나오고 시중에 겁나 많은데 그 수많은 문제집을 뭐 2권, 3권씩 풀려는 분들이 있어요. 미련한 곰탱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쓴 문제집 한 권만 풀어도 올해 40문제 중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2문제가 출제됐다. 그럼 얼마나 더 출제되기를 바랍니까? 이것만이라도 2, 3번 더 보는 게 훨씬 다른 거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망각입니다. 애워두면 까먹고 애워두면 까먹고 그놈의 나이라는 게 뭐라고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서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 그게 참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한창 젊을 때 총명할 때야 한 번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게 1년은 갔는데 지금은 한 번 듣고 나면 2시간만 지나도 이미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까 있었는 게 무슨 말이더라 있었는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맞죠? 따라서 그런 머리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집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집만이라도 정확하게 풀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만은 시험 문제 나면 내가 반드시 맞추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 문제집을 보지 말고 그냥 이거 한 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죠. 이게 1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어갈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기초 강의 제 1주차라고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화면을 띄워놓고 이거 갖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매 강의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매 강의 들어갈 때도 뭐죠? 여기다 우리 오늘 강의 들어가는 하나씩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새겨 들어보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구를 하나씩 써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잖아. 첫 강의니까 어떤 내용을 써놨다?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처음에 할 때는 뭐죠? 설렘과 기대감 갖고 시작합니다. 또 그때는 아주 마음속에 뭐죠? 꼭 해내야겠어 라는 그 어떤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 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다 보면 수많은 좌절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이거 하다가 넘어져요. 저거 하다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좌절과 비참함밖에 안 생깁니다. 그때 다시 뭐하자?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를 처음에 시작하던 그 시점으로 가봅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지금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뭐하자? 다시 털고 일어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이 절실한 마음으로 꼭 해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늘 처음처럼 이런 마음 자세로 끝까지 가자. 그래서 여기 뭘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같이 더불어 가다 보면 합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인사말로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자, 넘어가 보면 부동산 공법 가르치는 교수 이름은 뭐란다? 제 이름이 박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거 박자고 두톨 후자로 씁니다. 이걸 두톨 후자고 실마리 서 해가지고 한자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시작이 두텁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시작이 두텁다. 그래서 잘 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첫 끝발이 깨끝발이다.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력에 보시면 그냥 옛날에 국회에서 입법 보좌관을 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법에 관한 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그때 공부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력 중에는 뭐 좋은 경력은 아닌데 행정고시 2차까지 합격했다 3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한참 데모하던 5.18 일어나고 막 하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었는데 그때 하여튼 공부 좀 했는데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1차 붙고 2차 붙고 3차 면접에서 떨어진 경력을 한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공부에 관한 한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공부가 잘 된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진도가 나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해오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걸 중간중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 밖에 나머지 경력들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경력 공인중개사 이미 오래전에 합격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근무할 때 그때 좀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한번 따는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죠. 지금은 무크랜드에서만 강의합니다. 다른 데서는 강의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실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강의만 했었는데 강의만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의는 딱 빼고 우리 무크랜드 여기서만 제가 한 15년 이상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요 강의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기서 강의 끝낼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뭐 한다? 실무 쪽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현재는 강의와 그다음에 이쪽 실무도 겸하고 있다. 중간에 이 보험계약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뭐 이런 것도 강의한다는데 이거는 손해사정사라고 있죠?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그거 보험금 산출해 주는 애들 그런 손해사정사 자격증 또는 보험계리사라고 해서 보험 상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직 직업이 있습니다. 그걸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그 강의도 현재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밖에 제가 쓴 책들은 이런 책들이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시작이죠. 첫째,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보시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민법에 들어있습니다. 민법 제99조에 보면 뭐가 나온다? 여기 부동산이란 개념이 민법 제99조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뭘 말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동산. 동산이 아닌 걸 부동산이란다. 맞죠? 그런데 동산이 아닌 걸 부동산이란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개념 정리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그랬습니다.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을 뭐란다? 그걸 부동산이라 한다 라고 개념 정리하고 있죠. 그럼 토지라는 건 땅을 말하고 이런 땅을 말하고 그 땅 위에 있는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정착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는 애죠.
그럼 땅도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의 대표적인 게 뭐다? 건축물 또는 건물, 건물이나 건축물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토지와 그 위에는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걸 합쳐서 뭐라 부르자? 그걸 부동산이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에서 여기 공법이란 말이 들어있잖아. 그럼 공법이란 개념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무슨 개념이 있다? 사법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공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무슨 법이 있다? 사법. 사법이란 건 개인들 간의 어떤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 개인들 간의 어떤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거를 흔히 사법이라고 하죠. 그럼 사법의 바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바로 민법입니다. 여러분들의 1차 시험범위에 들은 민법이 개인들 간의 어떤 거래관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걸 규제하는 이런 내용을 뭐라 보죠? 사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공법은 그렇게 개인들 간의 거래가 아니고 누굴 말한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란다? 그걸 행정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그 백성들 보고 야 니들 맘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한다면 그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그런 법을 무슨 법을 한다? 그게 공법이에요. 그럼 부동산 공법 합쳐버리면 무슨 말이 된다? 부동산 공법이란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이런 건축물 등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 너희들 거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걸 뭐하자?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 규제하는 법을 뭐란다?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나 또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자기 토지라고 해서 자기 건축물이라서 자기 멋대로 함부로 건물 지어도 되고 그 건물 함부로 이용해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그걸 뭐하자? 규제하자. 그래서 토지 이용도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고 건축물 짓는 것도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뭐란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죠. 누가 그런 걸 규제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행정청들이 그런 걸 규제하는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첫 시간 오늘 수업 다 듣고 나서 집에 있는 딸내미가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보더니 엄마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럼 뭐라 한다? 지금 듣는 거 이게 부동산 공법이란 법률이란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딸내미가 또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한테 다시 묻습니다. 엄마 부동산 공법이 뭐야? 라고 또 물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부동산 공법 듣긴 들었는데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겠죠. 왜? 들을 때만 그렇지 지나가면 또 끝납니다. 그럼 뭐라죠? 부동산 공법은 그런 거 있어. 뭘 네가 그런 거까지 알려고 가서 공부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딸을 붙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 설명한다?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어떤 걸 말한다? 토지나 또는 이런 건축물 같은 건 안 움직이잖아. 이게 부동산이야. 근데 이거 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거 함부로 지을 수 있을까? 그거 못한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 위에서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그런 거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무슨 법이란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단다 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야 딸내미가 들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뭔지는 몰라도 우리 엄마 되게 똑똑하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똑똑하다고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공법에는 어떤 것들을 쓸까? 그 종류는 얼마나 될까? 현행 우리나라 법률을 11월 2일자로 봤습니다. 현재 11월 2일자로 우리나라의 법률이 몇 개나 되냐라고 쳐봤더니 정확하게 1416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월 2일 현재 우리나라에 법률이라는 게 총 몇 개가 존재할까? 현행 법률을 따져봤더니 1416개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행 법률이 약 1400여 개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 부동산 공법이라고 들어가는 법률들 대략 몇 개 정도 될까? 약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140개 정도 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작년까지는 1,300여 개 중에 1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에 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1,4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10%인 140개 정도를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그래서 1,400여 개 중에서 부동산법 약 140개. 그럼 140개나 되는 법률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시험 문제 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지 뭐해? 돌아버리지 뭐, 그죠? 140개나 되는 법률을 무슨 재주로 공부합니까? 한 30년 거치 50년 상환, 한 80년 공부하시면 140개 다 공부하실 겁니다. 이 시험이 무슨 80년 공부할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새로 만드는 게, 그렇게 해서 새로 선정한 게 몇 개만 선정했다? 그 140개 되는 부동산 국법 중에서 6개 법률만 선정해가지고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한 게 총 몇 개다? 6개 법률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개 법률만 외우면 된다? 6개 법률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6개 법률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다? 총 첫째는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여기는 그런 농지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해서 총 6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갖고 분류했다?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과 그 다음에 뭘 규제하는 법이 있다?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규제하는 법과 건축물에 대한 규제하는 법 둘로다가 현재 6개 법률을 다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토지를 규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땅 함부로 그거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이 있더라.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농지법. 요거는 토지 이용에 규제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로서는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고 건축물 질 때는 이렇게 잘하는 건축물들과 관련돼서 주로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게 뭐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더라. 이렇게 6개 법률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에서 시험법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6개 법률. 그중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해가지고 몇 개 법률이? 6개 법률이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거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법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이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6개 법률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출제 문항서를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 총 40문제 중에서 약 1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거의 한 7, 8년 동안은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가 출제됩니다. 합쳐서 12문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6문제로 현재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각각 7문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마지막 농지법 2문제 출제되면 총 합치면 이게 몇 문제가 된다? 총 40문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배분돼서 출제되고 있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법이 먼저 7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그 다음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는 40문제 출제들은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먼저 7문제 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 마지막으로 농지법이 끝에서 2문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배치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주택법을 먼저 강의하지 않고 건축법을 먼저 강의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다음에 주택법, 그리고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주택법하고 건축법 강의는 순서를 바꿔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이유는 건축법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순서적으로 그게 더 정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주택법하고 건축법 순서를 바꾼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률은 무엇을 하기 위한 법률일까? 자, 국토가 뭐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체를 국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전체 땅인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자? 계획부터 수립하자, 이 말입니다.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자. 이 계획이라는 건 왜 수립하죠? 만약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라고 하는 건 한 번 개발해버리면, 잘못 깨버리면 다시 그 잘못된 걸 뭐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어떻게 해보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다 손으로 쓰는 거야. 까짓 거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만, 땅이라는 건 한 번 개발이 잘못되면요, 그걸 다시 좋게끔 다시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죠? 개발이 잘못되는 개발, 이걸 무슨 개발이란다?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난개발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개발을 다시 돌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개발이 잘못돼 버리면 아주 엄청난, 거기는 고통과 힘겨운 그런 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자? 계획부터 수립하자. 국토를 함부로 까무개지 못하도록 먼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그게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고 체계적인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런 법을 뭐라고 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따라서 이걸 국토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무슨 법이란다? 토지와 관련된 공법, 토지공법의 하나에 들어간다. 이건 건축물과 관련된 게 아니라 특히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토지공법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럼 도시개발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해내는 것, 이게 도시개발이에요. 어떤 지역에다가 새로 도시를 개발하자,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데다가 새로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법. 그럼 도시개발은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되겠죠. 도시를 개발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라라고 법에서 그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도시 만들 때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도시 개발에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이란다? 도시개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놈의 도시가 세월이 오래되면, 즉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하는 지역이 발생한다? 노후 불량화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세월이 흘러버리면 건축물들이 오래되면 노후 불량화되죠? 그러면 그런 노후 불량화된 지역은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 수행하지 못한다? 수행하지 못하겠죠. 그건 도시로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다시 뭐하자?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만 골라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다시 뭐하자? 새로 때려부시고 건물을 새로 짐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이 안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그런 법을 뭐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이런 도시 환경과 이런 아파트 같은 단독주택들에는 그 주거 환경에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답니다. 무슨 문제가?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거기만 뭐자? 다시 정비하자. 이때 정비란 말은 부시고 새로 져서 거기를 삐까뻔쩍한 그런 도시로 다시 만들어보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금 개정돼서 내년 2월 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는 2월 9일부터는 뭐에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돼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해서 6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 6가지 사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하려면 머리가 박 터집니다. 왜 박 터지죠? 워낙 6가지 사업마다 다 이 사업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업일 때는 저렇게 하고 6개 사업을 갖다가 다 하나씩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쥐가 날 만큼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월 9일부터는 2018년 2월 9일부터는 이제 뭐 하겠다? 그중에 6개 사업을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으로 줄여가지고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사업을 3가지 사업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도 좀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6가지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바뀐 걸 그걸 다시 처음부터 새로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정비법 내용은 간략하게 바뀌면서 대신 공부하는데 머리가 조금 어렵다. 3가지 사업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어디에서 어떤 도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더라. 그런 지역은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 지역만 부시고 건물을 새로 짓므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만 다시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험법이 순서대로 갑니다. 무슨 법? 그 다음에 건축법. 자, 4번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이라는 건 어떤 게 건축법이죠?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 강의하는 순서대로 봅니다. 건축법이란 건축물, 건축들과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자라. 조금 더 작은 것들은 건축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건축물 건축할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일일이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법? 그게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주택법은 뭘까? 그런 건축물 건축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건축물 뭐죠?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건축물. 무슨 건축물? 주택. 그런 주택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주택도 규제하는 그런 법을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 하나 짓거나 또는 연립 같은 거 조금 짓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규모가 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걸 말합니다. 건축물을 짓을 때 주택을 짓는 걸 조금 지을 때는 뭐죠? 그냥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건축물을 좀 일정 규모 많이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데 약 300세대 짓는다. 500세대 짓는다. 이런 것들 단주택 짓는데도 거기다 50호 이상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을 때는요. 그때는 건축물 짓는 그 땅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여기다 2000세대 짓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2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20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새로 들어오니까. 그럼으로써 차량 교통량도 원편되게 늘어나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이걸 짓게 할까 짓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독주택 하나 짓는 거야. 그 땅에다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지만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짓는다면 그때는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라는 것들도 거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많이 져도 교통문제 별 문제 없고 환경문제도 괜찮고 재해 발생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정되면 그때 가서 그런 걸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법에서 그런 걸 규제한다? 그런 건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란 이거죠.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조금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지만 주택을 많이 짓거나 그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서 그런 주택을 밀집해서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더라. 이런 게 무슨 법이다? 주택법입니다. 또 하나 이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은 주택들 이제 뭐 해야 되죠? 분양해야 될 거냐? 그걸 여기서는 공급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그냥 여기서는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그걸 넘겨줄 때 그러니까 분양주택은 분양하는 거, 임대주택은 임대하는 거 이걸 묶어서 공급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을 공급할 때 아무한테나 함부로 그렇게 공급하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함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고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규제했고 또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라는 것도 지정하고 그런 또 조정구역이라는 것도 지정해서 함부로 그런 데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걸 투기적 거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무슨 법? 농지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농지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 바로 농지는 아무나 함부로 소유하지 말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것?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유전 무슨 말이죠? 경작하는 자만, 즉 경작이라는 게 뭐죠? 농사 짓는 자만 유전, 밭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랍니다. 즉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지려고 하는 분들만 그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우리가 어디를 개발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까뭉개고 개발하는 게 어디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디를 개발한다 그럼 어디입니까? 산을 먼저 까뭉갭니까? 보통 농지를 먼저 까뭉갭니까? 농지가 일반적으로 개발 1순위입니다. 농지를 먼저 까뭉개서 거기다 건축물 짓고 그래도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면 그때면 산자라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 짓습니다. 임야를 까뭉개는 건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개발 1순위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 형성되는 옆에 있는 땅들 그 땅들은 이 도시는 자꾸 개발이 되면서 팽창해 나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땅들은 반드시 뭔다? 그런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한다? 개발될 가능성 있는 땅들. 바로 그게 무슨 세력이죠? 투기 세력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농지를 사놓고 뭐 한다?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개발되면 땅값 몇 배 오를 텐데. 그런 식으로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농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얘기 무슨 얘기다? 농지는 아무나 함부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바로 농지는 경작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그게 1순위로 들어있고 더 나가서 농지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 것도 일부 규제합니다. 자, 내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남한테 빌려주려고 한다? 임대차.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 농사 안 짓고 그 농경지를 방치했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 보고 대신 경작하도록 대리경작자라는 걸 지정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있고요. 세 번째, 좀 전에 말한 농지를 까뭉개고 개발하는 거 함부로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까뭉개고 개발하는 걸 뭐란다?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농사 짓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농지 전용이라고 하죠. 그럼 그런 농지 전용은 함부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받고 하라.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라. 일부 경미한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단다. 그 밖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단다. 그때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경지를 까뭉개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는 함부로 그거 까뭉개지 못하게 그 사라지는 농지만큼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지죠. 그만큼 새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돈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하는 사람에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해서 함부로 농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다 그건 무슨 법? 그건 농지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 6가지 법률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야.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를 개발하자. 그럼 도시를 개발하는 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신도시 개발하는 걸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고 그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놈의 도시에 뭐가 생긴다? 노후 불량화되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사 또는 재건축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그걸 무슨 사업이란다?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절차를 이러이러이러한 절차에서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고 자 이제 네 번째로서는 건축법. 이때 건축법이라는 건 뭐 하는 게 건축법이다 그랬죠? 건축물 건축하는 걸 너희 멋대로 하지 말고 그걸 이러이러한 절차에 살아라는 그 건축물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들.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 건축할 때는 뭐 받아라? 건축 허가 받아라 라는 것들이죠. 또 건축물 지을 때는 도로와 대지가 접해야 되고 그 안에다 건축물 짓는 건 이러이러한 구조로서 져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면 다 무슨 법? 그건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무슨 법? 주택법. 이때 주택법에서는 조금 짓는 주택은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그게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데 집단으로 조성한단다. 즉 많이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는 걸 그걸 많이 지으려고 한다면 함부로 짓게 내버려 두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지음으로써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 주변 환경에 어떤 문제를 미칠 것인지 또 그럼으로써 산자락을 까먹어서 잘못해서 무너지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재해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래 너 거기다 그렇게 지어도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건설된 주택들을 사람들에게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할 때 함부로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는 내용들. 그래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걸 막 살려고 하잖아.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투기 과열지구 같은 걸 지정해서 그래서 함부로 주택 거래를 못하게끔 그런 걸 규제하는 걸 무슨 법에서 다루고 있다? 주택법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농지는 개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지는 아무나 수요하지 못하게 한다.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수요하는 건 안 되겠죠. 따라서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만 농지를 수요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 농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농지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를 함부로 까먹이지 못하게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 등을 받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건 무슨 법을 한다? 농지법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못 뺏게 없다 그랬습니까? 예,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건 들어도 모르겠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사는데 수십 년 동안에 이런 거 몰라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놈의 부동산 공법은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아주 어려운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동산 공법을 뭐라 부른다? 공포의 공법이라고 표현할까? 왜?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이건? 이 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청이 국민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행정청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해야 될 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몰라도 됐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다? 토지를 다룰 줄을 압니다. 아, 이 토지에다 어떤 건축물을 칠 수 있지?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규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땅 가지고선 여기다 건물 짓겠다고 착 설계도만 뽑아가지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저씨 거기가 그런 건물 짓는 거 맞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데나 그런 건물 짓는다고 허가 신청 들어옵니까? 가서 쪽팔림만 당하고 올 수도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건물 짓는다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 그건 무슨 법에서 안 된대?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법률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건 그걸 알아야지만 이런 걸 질 수 있구나, 이런 거 못 짓는구나. 그래서 토지를 다루려면 반드시 무슨 법? 부동산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공법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법률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공법에 대한 매력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토지를 다루려다 보니까 공법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도 대단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제가 공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의 개념은 했었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함부로 개발하도록 내버려둔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자. 규제하면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 그럼 부동산 공법은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 현행 1,400개가 넘는 법률 중에서 약 10%인 140개 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140개나 되는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개 모자? 6개 법률만 부동산 공법으로 해서 그것만 시험범위에 집어넣자. 그 중에 주로 토지와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은 몇 가지 법이 있다? 3개. 여기서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앞으로 줄여서 그냥 국토법이라고 강의할 겁니다. 원래 정식 약자는 국토계획법, 이게 정식 약자야. 근데 강의할 때는 그냥 국토법이라고만 강의하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세 번째 농지법. 이건 주로 토지개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짓는 것도 함부로 짓지 못하게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법은 또 역시 3가지. 그 중에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그냥 앞으로 강의할 땐 정비법이라고 줄여서 강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주택법. 이건 다 건축물 건축하는 걸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는 그런 부동산 공법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에는 몇 개 법률이 있다? 6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 출제하고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출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역시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 출제는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법률의 특성은 그 법률 제목만 갖고도 대략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라.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지역만 부시고 새로 짓는 정비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물 건축 함부로 하지 말라. 건축법. 일정한 주택을 짓는다.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많은 주택을 짓을 때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고 또 그 지은 주택을 공급할 때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나 공급받지 못하도록 투기 세력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무슨 법? 주택법. 농지 아무나 소유하지 말 것. 또 농지 같은 걸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농지 전용 같은 걸 할 때는 허가받도록 하는 이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면 그걸 무슨 법을 하자? 그걸 농지법을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뭐는 외우자?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에는 몇 가지 법률이 있다? 6가지 법률이 있더라. 이것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진도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6개 법률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다. 뭐뭐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 6개를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 끝나고 그럼 둘째 시간에는 이제 또 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 공법이라는 건 뭐 한다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토지 등을 규제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국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주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더냐? 수많은 행정청 중에 요자가 뭐라고 하는지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공법은 한마디로 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 여기에 나오는 행정청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선 공법을 들어가야 되지,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머릿속에서 다 뒤집어져 가지고 공법은 전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조직의 장에 대해서는 이 체계도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외우는 거, 이것이 둘째 시간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